안녕하세요.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각장애 심사 과정에서 장애 진단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장애심사위원으로 수많은 장애 판정을 하면서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는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 유적연금 심사 업무를 시작으로 2011년 4월 1일 모든 장애 등급으로 심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2016년 5월 1일 청각장애 심사 업무를 기존에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것을 각 지역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에서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성되어 지체, 뇌병변, 언어, 안면, 시각장애와 더불어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 장애 유형별 원심사, 이의 신청 및 이의 심청률입니다. 2019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통계를 공단 측에 요청했는데 올해부터는 통계 자료를 제공 안 하기로 방침이 바뀌어서 아쉽지만 이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신청 건수는 2018년이 그 전에 비해 14,000건 정도 증가하고 2019년 역시 전년도에 비해 약 2만 건 이상 증가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각장애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귀는 웨이, 중이, 네이로 구성되어 웨이는 귓바퀴 웨이도를 포함하고 고막부터 장골, 추골, 침골로 구성된 3개의 이소골이 들어있는 중이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그리고 균형과 회전을 느끼는 평형기관의 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팽이관과 평형기관으로 들어온 청각과 평형 정보는 청신경과 전정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됩니다. 난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인데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과 소리를 전달하는 청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듣는 것으로 노화성 난청,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달팽이관과 청신경은 비교적 정상인데 소리가 전달 안 되어 생기는 난청입니다. 여기에는 중이 혹은 웨이의 병변, 웨이도염, 외상 혹은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웨이도 폐쇄, 그리고 중이염이나 이소골 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전음성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전달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니까 수술 혹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방법 및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장애 판독할 때 고려사항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다른 심사위원들의 견해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력장애 등급 기준은 모두 6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뚜렷이 나쁘고 반대쪽 귀도 어느 정도 불편한 경우를 가장 낮은 등급인 6급, 그리고 양쪽 귀의 청력이 모두 90dB 이상 못 듣는 이른바 전농인 경우를 2급으로 판정합니다. 현재는 2급과 3급을 중증장애로, 그 이하를 경증으로 분류해서 장애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력장애에서 급여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다른 점이 없지만 장애급수가 높을수록 다른 혜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청력장애는 다른 신체장애 급수와 합산하여 장애급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인정한 규격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기가 설치된 병의원에서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진단 심사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난청의 원인이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한 뒤 더 이상 호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해서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장애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난청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옮긴 경우에는 그 이전 병원의 기록을 같이 제출하여 6개월 이상 치료받았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전에 난청으로 진료받거나 청력검사도 없이 처음 청력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난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분은 더 이상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심사위원들은 이를 참조하여 꼭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애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안 들려서 인공화 의식을 받은 경우 이 역시
수술로 인해 본인의 자연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 판정 시기는 난청의 원인 질환 또는 부상의 발생,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에 더 이상 청력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 치료 6개월 이후에 청력을 최종 평가해서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 외상 등으로 인해 전음성 난청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약물 혹은 수술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재는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후 수술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2년 이상 경과 후 장애 재판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수술이 아니더라도 청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판정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치료를 받아도 청력 호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을 같이 제출하시면 심사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환자 케이스는 2년 전부터 양쪽 귀에 지속적인 이루와 난청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고막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양쪽 고막에 큰 구멍이 있고 수능 청력 검사에서 오른쪽 청력은 80dB 이상, 그리고 왼쪽 청력은 40dB 이상이죠. 장애 등급 판정에서 6급, 경증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환자는 고막의 천공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수술 치료로 청력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 경우 환자에게 특별히 수술에 대해 전신적 문제가 없다면 환자의 나이인 42세를 감안해서 장애 판정 후 2년 혹은 3년 뒤 재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능청력검사의 기도수능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능청력검사를 2 내지 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해서 이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청력검사는 환자가 들린다고 반응하는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청성뇌관 반응 검사, 즉 ABR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청력 역치를 구하고 수능 청력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ABR이 없는 경우 청성 지속 반응 검사 AESSR을 제출하여 ABR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이용한 평균 수능 역치는 500, 1000, 2000, 4000Hz의 청력 역치를 6분법, 즉 1000Hz와 2000Hz의 2배 가중치를 두어서 6개 값을 더한 뒤 6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고 너무 청력이 나빠서 측정이 불가할 경우 100dB로 간주해서 평가합니다. 영유아나 뇌병변 혹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수능 청력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BR 혹은 ASSR 결과만 제출해도 심사에 참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능 청력 검사를 이용하여 청력 장애를 평가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단순히 환자가 제출한 시점의 검사 결과만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원 혹은 같은 병원에서의 청력 검사 결과도 참고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청력은 수개월 내에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0년 6월의 청력 검사 결과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난청이지만 같은 해 2월 타 병원에서 검사받은 청력이 이보다 좋다면 난청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애 판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시행한 수능 청력 검사들 중 가장 좋은 기록을 기준으로 장애 판정을 합니다. 만약 3번 시행한 검사 결과들의 평균값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검사들마다 15dB 이상 차이가 나면 제대로 시행한 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2회의 청력 검사에서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어도 나머지 1회의 검사에서 장애 요건에 부족하면 장애 진단이 불가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수능 청력 검사 결과와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즉 ABR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 판정의 기준은 수능 청력 평균 역치지만 객관적인 검사로 알려진 ABR의 결과와 너무 다른 경우 심사위원이 고려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심사위원은 ABR 그래프를 재판독하여 청력 역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능 청력 검사에서 고음성 난청을 보이는 경우에 ABR이 고음역의 청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음성 난청의 경우 오히려 ABR의 청력 역치가 수능 청력 검사 역치보다 높은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기준은 수능 청력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 수능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능 청력 검사, 어음 분별력 검사를 3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번의 검사 결과들이 너무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청력 검사의 평균 역치가 15dB 이상 차이가 나거나 어음 분별력 검사가 1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를 시행한 청각사가 청력 검사지에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견을 적는 경우 역시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환자가 너무 고령이거나 뇌질환 등이 있어서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ABR 혹은 ASSR 검사를 참조해서 장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의 경우 청력이 변할 수 있죠. 메니에르 병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2, 3년 뒤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B 소리를 가진 수음을 이용해서 청력 역치를 구하고 어음 청취 역치는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직접 들려주어서 역치를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 청취 역치와 수능 평균 역치는 거의 일치하거나 10dB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검사 결과가 15dB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심사위원들은 위난청 혹은 검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수능 청력 검사의 청력도 모양이 스키장처럼 고음으로 갈수록 급격한 경사를 보인다면 수능 평균 역치와 어음 청취 역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이가 나더라도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정신경 초정 등과 같은 신경 이상에 의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 탐지 역치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많은 청각장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노화성 난청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화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양측 귀가 같은 정도의 난청 정도를 보이고 특별히 난청을 일으킬 만한 질병이나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어야 하고 전음성 난청이 아니고 검사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연령은 65세 이상 그리고 유전성 난청 등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현재 청각장애 진단 기준은 처음 진단, 치료 혹은 수술 뒤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난청의 고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죠. 노화성 난청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6개월을 반드시 기다려야 할까요? 일시적인 난청이 있는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 때문에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보청기 등을 적극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불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때 장애의 고착이 명백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청각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화성 난청 진단을 위한 최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65세 이상, 수능 청력 검사에서 수능 청력 역치 평균이 25dB 이상이면서 기도 골도 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이고 양측 청력이 대칭형인 경우, 그리고 외상, 이독성 약물, 소음 노출, 귀수술 등 청력 감소와 관련이 있는 다른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노화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할 경우 노화성 난청의 진단과 동시에 고착된 난청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청성 지속 반응 검사와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논문입니다. 또한 청성 지속 반응 검사와 수능 청력 검사의 결과값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와 청성 지속 반응 검사는 객관적인 청력 검사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인 ABR과 청성 지속 반응 검사인 ASSR을 적용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BR과 ASSR 모두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보여준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ABR의 경우에는 청력 역치를 평가하는 5번 파형의 위치를 심사위원이 재판독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R의 결과값이 달라져서 청각장애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ASSR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측정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값을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ABR과 ASSR을 같이 제출하여 두 검사의 청력 역치가 다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BR이 청각장애 평가를 위한 검사이므로 ABR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BR은 중고도 난청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며 ASSR은 고심도 난청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수능 청력 검사 ABR, ASSR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종 청력 역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케이스는 68세 남자 환자로 양측 난청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번의 수능 청력 검사에서 모두 거의 못 듣는다고 하였지만 청각사는 검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환자에서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50dB, 왼쪽은 65dB의 청력 역치가 측정되었죠. 환자가 청력이 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객관적인 청력 검사인 ABR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 미판정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3살 여아인데 아직 어려서 수능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성 지속 반응 검사인 ASSR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청력 역치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뇌 발달, 청각 발달이 지속적인 경우 장애 판정 이후 재판정을 통해 장애의 고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유아 난청을 진단할 때 고려할 점으로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청력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인 ABR과 청성 지속형 검사인 ASSR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삼출성 중이염처럼 약물 혹은 수술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전음성 난청 여부를 알아야 하므로 중위 임피던스 검사 결과와 고막 내시경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수능 청력 검사를 3회 시행해서 검사들 간의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단 1회의 ABR 혹은 ASSR 검사만으로 장애 판정을 하는 것은 충분한 검사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면제 등으로 아기를 일정 시간 재워야 하는데 이 역시 보호자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영유아의 청력은 성장하면서 좋아질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청각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단 인공화 후 이식을 받은 경우는 영구적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수능 청력 검사에 의한 청력 역치 외에 어음 분별력, 즉 최대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어음 명료도가 2기 모두 50% 미만이면 4급 이호의 장애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최대 어음 명료도 역시 수능 청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2에서 7일간의 반복 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 결과들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반복된 검사들 간의 어음 명료도가 12%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의심하거나 위난청을 감별해야 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는 환자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쾌적 수준에서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검사 어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보통 어음 청취 역시보다 35에서 40dB 정도 높은 강도의 어음을 따라 말하게 해서 정확히 듣는 어음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어음 명료도로 청각장애를 평가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대부분의 청력검사실에서 녹음된 어음표에 의해 어음 명료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실, 특히 검사자의 억양, 목소리 높낮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음 명료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50개의 어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25개 이상의 어음을 사용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어음을 들려주고 5개 따라했다고 50%로 평가하는 것은 검사 결과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의 경우 검사받는 상황에 따라서 어음 명료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검사의 신뢰도가 문제인지 환자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하며 필요시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명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난청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명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으시죠. 그래서 이런 이명 환자들의 장애 판정을 위해서 장애 판정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6급인 경우 5급으로 인정하고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 손실이 장애 진단에는 미치지 않는 40에서 60dB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환자가 실제로 심한 이명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의 제출과 더불어 심한 이명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치료, 이명 재훈련 치료 및 이명 평가 등을 시행했다는 의무 기록을 같이 제출하셔야 이명으로 인한 장애 평가의 등급 조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무 기록에 청력 평가와 더불어 이명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명 치료에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청력 검사 및 이명 재훈련 치료를 시행하거나 혈액순환제, 비타민 등의 약물 치료를 했다는 이력이 있으면 검토하게 됩니다. 이명이 동반된 난청을 판단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이 언어 분별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명이 동반되었다고 장애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혹은 반복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이명 재훈련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 기록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으로 인한 장애 등급의 인정 혹은 상향은 매우 드물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장애 심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심사 결과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이의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환자와 병원에서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판정 반려 사유들입니다. 먼저 결정 보류는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장애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치료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력검사 자료를 제출하셔도 아직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정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보완입니다. 제출한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타 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미판정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검토한 청력검사 자료가 장애 판단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장애 판정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많은 경우 장애 미판정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 판정은 지역심사본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원심을 판단한 의사와는 다른 의사 2명이 회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의 신청에 재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재판정을 요구하는 의사 혹은 환자의 소견서만을 제출하거나 단순히 이전 자료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심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면 수정할 수 있지만 매우 드물게 결정됩니다. 환자는 이의 신청을 할 때 원래 청력 검사를 받은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재심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서 다시 추가 검사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재판정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의 신청할 때 장애 재판정을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 심사위원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바른 심사를 위해서 청각학회 등의 자문을 통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진단 과정 및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장애 재판정 등에 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본 강의가 앞으로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